네, 안녕하세요. 석동중학교 학생 여러분. 네, 이번 주도 아쉽게도 등교를 하지 못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음, 책을 읽는 걸 한 학기 동안 계속할 건 아닌데, 이번에 꼭 읽어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오늘도 책을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지난 시간 정민 선생님이 들려주는 한시 이야기라는 책 중에서 계절이 바뀌는 소리라는 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해 지역도 가을, 한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고 있는 중이어서 더 그 가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발췌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목이 계절이 바뀌는 소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있나요? 선생님은 지금 창문 열어놓으면 네, 풀벌레 소리가 굉장히 네, 풀벌레 소리가 굉장히 진하게 들려요. 네. 네,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자, 한시에서는 계절이 바뀌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 네, 계절이 바뀌는 소리, 어떤 소리, 청각적인 이미지들을 이용해서 한시에서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를 관심을 가지면서 한번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의 처음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시 속에서 시인이 일부러 분명하게 말하지 않을 때가 있다.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읽는 사람은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게 된다. 이런 것을 전문적인 말로는 모호성이라고 한다. 네, 우리 모호성. 네, 모호성,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사실 우리 실제 생활을 하면서 너무 모호한 상황들이 있게 되면 좀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문학에서는 특히 시, 예, 어떤 언어적인 문자의 표현을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지 않고 한정된 글자 수 안에서 표현을 해야 하는 그런 시에서는 특히 더 모호성을 띠게 되는데 음, 나는 내가 좋아하는 영희 언니를 만났다라고 말을 할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은 영희일까? 아니면 영희의 언니일까? 우리가 생활하는 속에서 하는 말 중에도 이렇게 의미가 모호한 것이 있다. 위 문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영희가 아니면 영희의 언니다. 결코 둘 다일 수는 없다. 그렇지만 시 속에서 시인이 하는 말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심지어 둘 다가 될 때도 있다. 시인은 일부러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모호하게 말해서 이 시인이 이렇게 모호하게 말하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아이쿠. 독자가 더 많이 생각하고 더 크게 느낄 수 있도록 시를 모호하게 표현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계절의 변화를 노래하고 있는 한시 몇 수를 함께 읽으면서 이 모호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자. 네, 실제로 이 책에서는 시 세 편을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하는데 오늘 우리 수업 시간에는 시 두 편에 대해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세상의 빛깔도 바뀐다. 봄이 오면 먼 산이 아련히 연두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어 온다. 차를 타고 가다가 멀리 보이는 봄산의 엷은 연두빛은 지난 겨울에 추웠던 기억을 말끔히 씻어가 버린다. 마음이 훈훈해진다. 그러다가 곱던 꽃이 떨어지고 연두색이 짙은 초록색으로 바뀌면 여름이 온다. 여름은 뜨거운 열기를 뿜는다. 모든 것이 숨이 차다. 안에 차오르는 젊음을 주체할 수 없어 어쩔 줄 모르는 젊은이와 같다. 여름산은 활활 타는 활화산이다. 온통 초록만 보여주던 산도 초록에 지치면 단풍이 든다. 꽃이 피었던 곳에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린다. 햇살은 깊고도 따스하다. 이제 가을이 되는 것 같죠? 아, 네. 가을의 햇살은 깊고도 따스하다.
자, 그 햇살을 받고 과일 속에는 단맛이 스며든다. 산은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해 볼 수 없다는 듯이 울긋불긋 가눌 길 없는 마음을 그대로 내비친다. 찬바람이 불고 소리가 내리면 그 붉고 누런 잎들이 뚝뚝 떨어져서 발목을 묶는다. 천지에 가을이 온 것이다. 잎이 다 떨어진 겨울사는 오히려 마음을 차분하게 해준다. 젊은 날의 그 부푼 꿈들은 이제 찾아볼 길이 없다. 겨울사는 묵묵히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눈 쌓인 가지가 무게를 견디지 못해 툭 하고 부러진다. 먹이를 찾아 두리번거리던 새가 그 소리에 놀라 달아난다. 고개를 올려다보면 문득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느껴진다. 네, 여기까지는 아마 이 정민 책을 쓴 분, 정민 교수님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어떤 인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서술을 한 것이고요. 네, 다음 문단 계속 보겠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면 사물들은 끊임없이 소리를 낸다. 그런데 그 소리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들린다. 이 문장 너무 멋진 것 같아, 얘들아. 멋진 문장이 어디 있습니까? 네. 자, 선생님 팬이. 자, 주의 깊게 살펴보면 사물들은 끊임없이 소리를 내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 소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들린다. 네. 사실 한여름에 매미가 정말 애달게 울었던 애달게 울었었는데 여러분들 그 매미의 소리를 들으셨나요? 네. 특히 선생님 교실은 2학년 5반, 석동 체육공원 쪽이어서 이렇게 나무들이 옆에 많이 있어서 매미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는데, 근데 사실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듯이 창문을 열고, 자연의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만 그런 소리들이 들리지, 문을 꽁꽁 닫고 있으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음, 소리뿐만 아니라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눈을 크게 뜨고, 귀도 열고, 민감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지금 내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잘 알고 이 시간이 흘러갈 것이고, 마음도 닫고 눈도 귀도 다 닫고 오로지 게임만 하고 있으면 아니면 덕질만 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2020년에 나를 둘러싼 사회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는 채로 알지 못하는 채로 그냥 시간이 흘러가 버리겠죠. 네. 아마 이 사람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나를 둘러싼 사물들, 어떤 환경적인 자연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선생님은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에 대해서도 내가 마음을 열고 들을 준비를 음, 해야만 내가 어떤 시간과 어떤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은 채로 알고 있는 채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음, 네. 말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시를 인용을 해놨네요. 선생님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 봄비가 가늘어서 방울도 짓지 못하더니 한밤중에 가느다란 소리가 들려온다. 눈 녹아 남쪽 시내 물이 불었나니 새싹들이 많이도 돋아났겠다. 네, 고려 말의 충신인 정몽주의 봄비라는 작품입니다. 봄비는 너무나 가늘어서 마치 분무기로 물을 뿌리는 것처럼 사각사각 내리죠. 비를 맞아도 옷이 젖는 줄 모릅니다. 이 시를 우리 한자로 된 원문을 한번 볼게요. 네, 제목이 봄비. 네, 한자로는 이렇게, 보자. 한자로는 제목이 봄춘자, 비우자를 써서 봄비, 춘우 이렇게 되네요. 선생님, 이 밑에 막
밑줄 돼 있는 거 없애는 방법을 모르겠어. 네, 아무리 해봐도 이거 어떻게 없애는지 모르겠어. 그냥 이대로 두고 설명할게요. 네, 봄비. 사실 한글도 마찬가지지만 한자로는 봄춘자를 보기만 해도 봄의 어떤 이미지들, 초록색의 이미지들, 새싹이 돋아나는 이미지들, 봄의 냄새들, 향긋한 봄 냄새들이 떠오르고 비유자를 보면 비가 내리고 있는 장면들, 비가 내리고 있는 소리들, 비가 내릴 때 어떤 공기의 습도, 이런 것들이 함께 떠오릅니다. 그래서 춘우라는 두 글자만 봐도, 봄춘자, 비우자 이렇게 두 글자만 봐도, 그런 봄비가 내리고 있는 풍경에 대해서 이미지를 그려볼 수 있기 때문에 한자라는 문자의 특성이 이렇게 이미지를 함께 떠오르도록 합니다. 단 두 글자지만 많은 것들을 품고 있다. 자, 우리 1학기 때 공부했던 걸 떠올려 보면 이렇게 한 구에 5글자인 경우에는 두 글자, 세 글자 끊어 읽는다고 했었죠. 읽기만 끊어 읽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할 때도 두 글자, 세 글자 이렇게 끊어서 해석을 해주면 좀 더 부드럽게 해석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자, 봄춘자, 비유자 써가지고 봄비 되겠네. 봄비가 어땠어? 가늘었어요. 가늘새, 안일부, 물방울적, 가늘어서 뭐 하지 않았다. 안일부자 뭐 하지 않았다. 뭐 하지 않았냐면 물방울, 방울지지 않았다. 왜냐면 수증기가 응결돼가지고 비가 돼서 떨어지는 건데, 너무너무 으, 비가 너무 가늘어가지고, 이렇게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물방울 모양 물방울으로 이렇게 맺히지가 않았던 거지. 그만큼 비가 굉장히 가늘었다라는 걸 아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 시상을 일으킨 다음에 기승전결 배웠죠. 일으킨 다음에 그 시상을 그대로 이어옵니다. 그런데 밤야자 가운데 중절 밤 가운데 한밤중이 되겠죠? 한밤중에 지난밤 가운데 지난밤중에 가늘게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소리가 들려왔어.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아마도 비가 내리는 소리인 것 같지요. 왜냐면 앞 구절에서 비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음, 두 번째 구절에서 들리는 소리는 아마도 비가 내리는 소리인 것 같다. 자, 기승전결에서 전구에서는 장면이 전환이 됩니다. 장면이 전혀 다른 장면이 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감정적으로 이렇게 뭔가 전환이 생겨. 자, 지금 나의 감각은 소리에 가 있잖아. 청각에 가 있잖아.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저 빗소리를 들으니까 아마도 눈설자 달진자를 써가지고 눈이 다 녹아버렸겠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남영남 시내개자를 써서 남쪽에 있는 시냇물이 어떻게 됐을까? 물이 불어났겠네. 물이 불어나는 모양과 함께 물이 불어났을 때 시냇물이 더 불어났을 때 콸콸콸 흐르는 그런 시냇물이 힘차게 흐르는 그런 소리도 아마 같이 들리게 될 거예요. 왜 시냇물이 불어났어요? 눈이 다 녹았으니까. 눈은 어떻게 왜 녹았어? 봄비가 왔으니까. 눈이 녹아서 그 눈이 녹아서 물이 돼가지고 시냇물이 지금 불어났겠네. 음. 그리고 풀초자 싹 아자를 써서 풀의 싹 하면은 풀의 싹이 뭐야? 풀의 싹 새싹들이 다소는 우리 그냥 국어 단어로 쓰는 단어죠. 다소 뭐 많이 날생자 마지막에 날생자를 써서 새싹들이 아마도 많이 이렇게 돋아났겠네. 까지 이 작가가 시상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끌어가고 있습니다. 뭐 가지고? 봄비가 내리는 소리를 가지고. 지금 내 귀에는 봄비가 내리는 소리가 들려. 근데 분명히 이전에만 해도 비가 저렇게 내 귀에 비가 내리는 소리가 들릴 만큼
그렇게 비가 내리지 않고 물로 이렇게 분무기로 뿌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희뿌옇게 그냥 수증기가 떠다니는 정도였거든. 너무 가늘어가지고. 근데 어젯밤에 한밤중에 들어보니까 빗소리가 꽤 들렸어. 그러면 저 정도의 비라면 아마도 눈이 녹을 테고, 눈이 녹는다면 아마도 시냇물이 불어났을 거고, 시냇물이 이렇게 불어날 정도의 봄이 됐다면 새싹들도 그 비를 맞고 새싹들도 이제 많이 돋아났을 거다라는 그런 시. 정몽주의 봄비라는 시였습니다. 이 시에 대해서 이 작가는 정민 작가는 어떻게 표현을 해놨는지 한번 볼게요. 낮에 시인은 땅을 촉촉히 적시며 봄비가 내리는 것을 보았다. 아, 봄이 왔구나. 공연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어 흥분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다. 밤중에 호롱불을 켜고 책상 앞에 혼자 앉아 본다. 들떴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다. 방 안의 공기도 며칠 전 같지가 않다. 찬 기운이 수그러들고 따뜻한 기운이 감돈다. 가만히 있자. 아까부터 자꾸만 무슨 소리가 소곤소곤 들려오는 것만 같다. 시인은 조용히 귀를 기울인다. 무슨 소릴까? 창 밖에 제법 빗줄기가 굵어지는 모양이다. 지붕 위로 처마 끝으로 빗방울이 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아니면 혹시 하루 종일 내린 보슬비가 산속에 쌓인 눈을 녹여서 시냇물이 불어난 걸까? 시인이 방 안에서 들은 소리는 비 오는 소리였을까, 시냇물 소리였을까? 시 속에서 시인은 분명하게 말해주지 않는다. 빗소리인지 시냇물 소리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꼭 집어서 가르쳐주지 않는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동안 소곤거리는 것도 같고 웅성거리는 것도 같고 쟁글거리는 것도 같은 그 소리가 내 방 안에도 들려오기 시작한다. 시인은 방 안에 앉아서 소리를 따라 생각에 잠긴다. 산속 깊은 곳에 쌓인 눈도 이제 녹기 시작하겠구나. 깊은 산속에는 지금쯤 새싹들이 언 땅 위 여기저기에서 고개를 내밀고 있겠지? 이밤 봄비를 맞으며 겨우내 언 몸들을 녹이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시인은 한없이 행복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다. 네, 여기까지가 정몽주 시인의 시 춘우 봄비라는 시에 대해서 이 작가가 서술을 한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 시가 인용이 되어 있는데 이번 시는 한글로만 한번 보겠습니다. 쓸쓸히 나뭇잎 지는 소리를 성근 빗소리로 잘못 알고서 스님 불러 문 나가서 보라 했더니 시내 남쪽 나무에 달 걸렸네요. 네, 이게 시인가요? 네, 시입니다. 십니다. 나는 아마 산사에서 산속 절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는데 음, 나뭇잎 지는 소리래요. 나뭇잎 지는 소리. 나뭇잎이 지는 소리 아마 나뭇잎이 떨어지는 소리 정도 되겠죠. 나뭇잎이 지는 소리가 들린다면 지금 네. 지금의 계절은 어떤 계절일까요? 아마도 나뭇잎이 떨어지는 가을쯤 되겠죠. 근데 이 나뭇잎이 지는 소리를 무슨 소리인 줄 알았어? 빗소리인 줄 알았어. 빗소리로 잘못 알고서 그랬죠. 잘못 알았대. 난 이게 빗소리인 줄 알았대.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래? 나뭇잎이 떨어지는 소리래. 음. 근데 내가 이제 잘못 알았다는 걸 알기 전에 스님을 불러서 밖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문 나가서 한번 보시겠어요? 라고 했더니 스님이 대뜸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게 무슨 소리인지 대답은 안 해주고 시내 남쪽 나무에 달이 걸려 있네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도대체 이 소리와 달이 나무에 달이 걸려 있다라는 말 하늘에 아마 달이 떠 있다는 걸 말하는 것 같은데 달이 떠 있는 거랑 이 소리랑 무슨 관계가 있길래 스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시인 송강정철의 산절에서 한밤중에라는 작품이다. 산속에 있는 절에 와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웬일인지 잠은 오지 않고 정신은 갈수록 또랑또랑해진다. 바쁘게만 지내다가 절에 와서 한가로이 누워 있으려니까 새삼스러운 느낌이 들었던 모양이다. 창 밖에서 아까부터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맑고 쾌청한 날씨였는데 갑자기 웬 비가 오는 걸까?
잠도 안 오고 해서 산책이나 해볼까 하는 참이었는데 비가 오면 좀 곤란할 것 같다. 이리 오너라. 네, 절에서 심부름하는 어린 사미승을 불렀다. 네, 손님 부르셨습니까? 밖에 비가 오니 좀 내다보렴. 꼬마 스님은 빙그레 웃는다. 잠자코 내다보더니 이렇게 말한다. 시내 남쪽 나무 위에 달이 걸려 있는 걸요, 손님. 비가 오느냐고 물었는데 달이 떴다고 대답한다. 엉뚱한 동문서답이다. 달이 떴다면 비가 올 리가 없다. 비가 온다면 달이 뜰 수가 없다. 그러니까 스님은 이렇게 대답한 것이다. 에이, 손님, 비는 무슨 비가 와요? 지금 창밖에는 달이 저렇게 환하게 떴는걸요? 그렇다면 좀 전에 내가 들은 지금도 우수수하고 나는 저 소리는 무슨 소리란 말인가? 그 순간 손님은 퍼뜩 그것이 비 오는 소리가 아니라 사실은 낙엽지는 소리인 줄 깨닫게 되었다. 스님의 이 엉뚱한 대답이 이 시를 읽는 재미를 더해준다. 만일 손님이 물었을 때 꼬마 스님이 비 안 와요. 낙엽지는 소리예요, 손님. 이라고 곧장 대답했다면 이것은 시가 될 수가 없다. 독자가 생각할 빈틈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시 속에서 모호성은 독자가 들어갈 빈 공간을 만들어준다. 네, 사실 작가들이 왜 그냥 뭐 바로 말해도 되는데 그렇게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거나 모호하게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도 해석이 되게 모호하게 시를 쓰는 이유는 네, 여기 나와 있네. 아이고, 네. 시 속에서 모호성은 독자가 들어갈 빈 공간을 만들어준다. 네. 네, 펜 쓰는 게 선생님 아직 힘들어. 네, 시 속에서 모호성은 독자가 들어갈 빈 공간을 만들어준다.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이성 친구에 대해서도 내가 딱, 나 너 좋아. 이렇게 말하면 재미가 없고, 제가 날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아닌지 이렇게 좀 헷갈리게 만들잖아. 그럴 때 더 막, 그 상대방의 진짜의 마음도 궁금해지고, 음, 그런 모호성 속에 있을 때 더 궁금해지는 그런 마음을 시인들이 잘 이용을 하는 거죠. 시인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다. 분명하게 다 말해버리고 나면 독자들이 생각할 여지가 조금도 남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는 슬쩍 빠져버리고 독자들이 빈칸을 채워 넣게 한다. 계절은 이렇게 소리 속에 오고 간다. 봄비 내리는 소리, 시냇물 흐르는 소리, 낙엽 지는 소리를 따라 봄이 가고 가을이 온다. 도시의 복잡한 소음 속에서는 이런 소리들이 하나도 들리지 않는다. 아파트에 앉아서 귀를 기울이면 자동차의 경적 소리, 옆집의 텔레비전 소리, 아이들이 쿵쾅거리는 소리, 사람들이 티격태격 다투는 소리만 들려온다. 우리의 생활이 날이 갈수록 자연의 소리와 멀어지는 것은 참 슬픈 일이다. 깊은 밤중에만 들려오는 우주가 돌아가는 소리, 내 마음에 새싹이 터오는 소리, 낙엽이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환한 달빛이 내 창 가득히 고여올 수 있도록 마음의 창을 깨끗이 닦아 놓아야겠다. 네, 이렇게 글이 마무리가 되었네요. 음, 오늘은 계절이 오는 소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의 일부분을 보았는데, 어, 결국은 시의 모호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였죠. 시의 모호성. 시를 그렇게 모호하게 진행시키는 것은 독자들이 생각할 여지를 주기 위한 시인들의 장치이다. 그렇게 모호하게 되어 있어야 독자들이 그게 무엇일까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이런저런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기 때문에 독자들이 생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시인들이 해둔 거다라는 거 한 가지와 그리고 시를 읽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모든 감각들을 열어놓고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자연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나의 모든 감각들을 열어놓고 민감하게 알아차리면서 살아가야 내가 어느 시간에 어떤 공간에 있구나. 나는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지금 이런 계절을 지나가고 있구나. 이런 거를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핸드폰 액정 속이나 컴퓨터 모니터 속에만 내 눈과 이런 감각들을 집중시켜 놓지 말고 핸드폰, 컴퓨터, TV 이런 매체를 떠나서 나의 신체적인 감각들도 열어놓고 그리고 매체를 통해서 뭔가를 접할 때 음, 내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감각들을 열어놓고 한번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있잖아, 선생님. 아까 첫 번째 수업을 녹음을 했을 때는 마이크를 꽂고 한 줄 알았는데 녹음을 다 하고 보니까 마이크를 안 꽂고 한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다시 했다?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길게 나온 거야. 그래서 얘들 수업 짧게 해주는 거 좋아하던데 싶어가지고 그것도 음, 놔두고 녹음을 또 다시 새로 한 거거든. 근데 네 조금 뭐 지난주보다 조금 길어졌고 1학기보다는 조금 짧아졌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 또 다음 주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꼭 학교에서 얼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전부 다는 못 보겠지만 눈빛이라도 여러분들 눈빛이라도 보고 싶고 만약에 등교를 하지 못하더라도 온라인 수업 여러분들 새롭게 알아가는 것들, 깨달아가는 것들 있을 수 있도록 선생님 수업을 준비를 한번 잘 해볼게요. 우리 그 시간을 함께 기다리면서 건강하게 지냅시다. 네, 마스크 잘 쓰고 방역수칙 잘 지키고 노래방, PC방 가면 안 되고 외식하지 말고 배달 음식 먹고 네, 집 앞에 잠깐 나갈 때도 마스크 꼭 쓰고 손 비누로 깨끗이 씻고 그래서 우리 건강하게 학교에서 만나요. 얘들아 수고했어. 사랑해. 안녕. 끝.